어떤 물건을 구입할 능력만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원리를 말하며 자, 이제 172쪽을 펴보시면 제3절에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이란 말이 나와 있죠. 근데 이 부분은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부분인데 시험에는 곧잘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나오는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기를 제목의 순서가 이론의 주장 순서와 같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시 내부 또는 도시 성장과 관련된 이론 중에서 가장 먼저 주장된 이론이 바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문장 속에서 가장 오래된 실증적 모형 이런 말이 나오면 가장 오래됐다라고 하는 건 가장 먼저 주장이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제목을 잘 보시면 동심원이잖아요. 그럼 동심자가 없다고 볼 때 도시가 원의 모습으로 확대 성장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원자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동심의 뜻이 뭐냐면 같을 동 깊을 심이거든요. 그 원의 깊이가 같다는 건 원의 폭이 같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 폭이 같은 5개의 원의 형태로 도시가 확대 성장한다고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요 5개의 원이 나오는데 그 원의 폭을 재보시면 같아요. 그렇다고 직접 재시면 어떡합니까? 그거 저기 재표까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원의 폭이 같은데 그래 동심원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원부터 바깥쪽 원까지 어떤 순서로 확대가 되느냐 그 순서도 의외로 많이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중심 업무지구, 점이지대, 그 다음 뭐 저소득층, 고소득층, 통근자 지대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순서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암기법도 괜찮아요. 어떻게 기억하시면 돼요? 중전, 저는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중전, 저고통. 이때 그 우리의 혼란을 유발하고자 저소득층 대신에 근로자, 또 고소득층 대신에 중산층 이렇게 말을 바꿔놓는 경우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전 저고통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 버제스라는 학자는요. 미국의 시카고 대학 교수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몸담고 있던 시카고시를 대상으로 이론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점에서 시카고시를 대상으로 삼았다. 시카고 학파다. 이런 식으로 시카고란 단어가 나오게 되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정답으로 삼으시면 될 거예요. 또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생태학적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생태라는 말의 뜻은 무생명체를 살아있는 생명체에 비유할 때 생태적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라는 무생명체의 어떤 확대, 성장 모습을 살아있는 생명체에 비유해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생태적 이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또한 침입, 경쟁, 천위 등의 과정을 거친다. 또 그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가 확대 성장한다. 이렇게 말이 나올 때 침입, 경쟁, 천위 이런 식의 표현도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표현이다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또한 버제스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도심에 또는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빈곤, 질병, 범죄 등 도시 문제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 말을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빈곤, 질병, 범죄 등의 도시 문제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말도 옳은 표현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버제스는요. 이 바로 저소득층이죠. 저소득층일수록 고용 기회가 많은 도심 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를 선정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을 했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이론이라는 점에서 학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시카고시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시카고가 아닌 지역에 적용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론으로서 일반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버제스의 경우는요, 현실적인 도시의 성장은 원의 모습이 아닌데 원의 모습으로 성장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또한 비판을 받습니다. 또한 버제스는 교통의 발달을 무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통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한 비판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버제스의 주장을 계승해서, 즉 받아들여서 약간 바꾼, 즉 수정한 이론이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거든요. 근데 호이트의 주장을 보시기 전에 동심원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번의 의의를 보게 되면 지금 도시는 중심지에서 동심원상으로 확대되어 5개의 지구로 분화되면서 성장한다는 이론이란 말 나와 있고, 그 5개의 순서는 중점, 저고통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두 번째 줄에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접근성, 지대 및 인구 밀도가 낮아지며 범죄, 빈곤, 질병 등의 도시 문제가 감소한다라고 말 나오죠. 그러면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범죄, 빈곤, 질병 등의 도시 문제가 줄어든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한다면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어때요? 범죄, 빈곤, 질병 등의 도시 문제가 증가한다는 말과 같지 않는 말이죠. 더불어 세 번째 줄 오른쪽에 보면 이것은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 내부 분화에 응용시킨 것이다. 이걸 한마디만 하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튀넨의 이론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즉 튀넨은 버제스에게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가로 2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가로 1번에 가장 오래된 실증적 모형이다, 이런 말 나와 있고요. 더불어 두 번째 줄의 오른쪽 미국의 시카고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줄의 맨 오른쪽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설명했다. 즉 생태적 이론의 말 나와 있습니다. 자, 가로 2번 내용은 1번 의의에 들어가 있던 표현이 될 것이고, 또 가로 3번에 중점 저고통 이미 순서 우린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가로 4번에 보면 침입, 천위, 경쟁 등의 과정으로 설명했다. 그래서 침입, 천위, 경쟁 이 말이 나오다 할지라도 우린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답으로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해본다면 저소득층일수록 고용 기회가 많은 도심과 또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 입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점, 아울러 좀 삽입을 해 놓으시면 좀 더 완벽한 내용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 오른쪽 3번의 비판을 보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단순화한 이론이라는 점, 그리고 시카고라는 도시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론의 일반성이 결여되었다는 점, 그리고 교통수단의 발달이 동심원 모습을 변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이 말은 교통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교통의 발달을 무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현실적으로 토지 이용은 원의 형태가 아닌데 원의 모습으로 성장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비판을 받더라, 이 말입니다. 자, 호이트의 선형이론 나오는데요. 일단 그림을 먼저 보시면 호이트의 주장 내용도 기본 구조는 원이에요. 원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호이트는 버제스를 비판했다, 이런 식의 말은 성립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시겠죠? 계승하여 수정한 이론인데요. 근데 거기 선형할 때 선이 부채선자거든요. 따라서 호이트는 기본 구조는 원이지만 교통의 발달로 그 원이 부채꼴 모양으로 변형된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선형 이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채꼴 모습, 즉 부채를 접어놓은 그 모습이 마치 쐐기를 박다 할 때 쐐기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최근에는 부채꼴 대신에 쐐기 모양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문장 속에 부채, 쐐기 이런 말 나오면 호이트의 선형이론 얘기하고 있구나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말이죠. 지금 그 호이트의 선형이론에 있어서는 어떤 비판을 받고 있냐면 지나치게 고급 주택 지역 또는 고급 주택 지역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1번에 의해서 첫 번째 줄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수정 개성했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또한 오른쪽에 토지용은 교통망을 따라 확장되어 원을 변형한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한다는 이론이다. 또 세 번째 줄에 축 이론이라고 한다. 왜? 교통축을 따라 성장한다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축 이론 이런 주장도 가능합니다. 더불어 내용을 보게 되면 고급 주거 지역은 접근성이 양호한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한다는 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한 가로 3번에 특정 도시의 주거 공간 유형을 결정하는 관건은 그 높은 주택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고소득층의 주거지 입지 선택 능력이라고 보았다. 지금 계속 반복되는 말들이 지금 고소득층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바로 그 점에서 비판을 받죠. 그래서 뒷장을 넘겨보시게 되면 가로 2번에 주택 입지의 이동을 설명 또는 예측할 때 고급 주거지를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3번에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으로 나오는데요. 얘는 다핵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핵은 어떤 뜻이에요? 어떤 도시의 중심을 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핵이란 말은 그 도시의 중심이 하나다, 여러 개다. 여러 개다. 그래서 많을 다자를 써서 다핵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도시의 중심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면 당연히 도시의 규모는 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다핵 이론은 현대 도시 또는 대도시에 적합한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앞서 보셨던 호이트의 선형과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단핵 이론이에요. 즉 도시의 중심인 핵이 하나밖에 없다. 그럼 중심이 하나라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버제스의 동심원,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소도시 또는 전통도시에 적합한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말이에요. 이 다핵 이론에서는 나오는 그 지문이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핵이 성립하는 이유와 관련된 지문만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 2번 내용에서 가로 2번을 보면 다핵의 성립 요인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동그라미 2번, 3번, 4번 동그라미 2번, 3번, 4번이 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2번에 보면 동종활동, 즉 같은 종류의 활동은 집적한다 그랬어요. 집적한다는 건 한 곳에 모인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집적이익, 자 집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것끼리는 한 곳에 모이기 때문에 집적이익을 추구한다, 뭐 집적한다, 집중 지향성을 보인다, 모두 공통적인 글자가 집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핵이 나올 때 동종, 유사, 같거나 비슷하다 이 말 나오면 한 곳에 모이기 때문에 집중, 집적 이런 식으로 모일 집이 나오게 돼요. 그에 비해서 동종의 반대가 뭐예요? 이종이잖아요.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럼 이종 활동이나 산업은 집적의 반대, 분산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종 활동은 분산 입지하는데 그 분산한다는 건 한 곳에 모일 수 없다는 의미에서 입지적 비양립성 이런 말을 쓰기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4번에 보면 다른 거 필요 없고 맨 오른쪽 보면 가로 속에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로 인하여 다핵이 성립한다는 점 이렇게 세 가지 부분만 알고 계시면 다핵심 이론의 문제는 충분히 풀어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른쪽 3번의 다차원, 4번의 삼지대 구조로는 굳이 아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또 5번의 유상도시로 나오는데 그 유상의 뜻이 뭐냐면 이게 유가요 한자로 매듭윤이다.
매듭 유인데 두음법칙상 니은을 쓰지 못하니까 이응이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유상이란 말 자체가 매듭 모양인데요. 이 매듭 모양을 이제 다르게 바꾸면 띠 모양이다. 또 동서양을 막론하고 매듭의 기본 모양은 리본 모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듭, 띠, 리본 이 말 나오면 이 자체가 유상의 뜻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벨이라는 학자는요. 간선도로의 발달과 더불어 도시가 동서남bắc 사방 팔방으로 그 확대가 되고 성장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마치 도시가 리본 모양으로 성장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 간선도로의 발달과 더불어 도시가 리본 또는 띠, 매듭 모양 이런 말 나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베리의 유상도시론을 정답으로 삼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유상도시론 첫 번째 줄에 교통기관의 현저한 발달, 그렇죠? 교통기관의 현저한 발달로 인하여 맨 오른쪽 간선도로를 따라 리본 모양으로 확산 입자는 경향이 있다는 베리의 주장이다 라고 말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입지지대론을 모두 마쳤고요. 우린 드디어 정책론 파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책론은 여러분 교재 196쪽의 내용입니다. 근데 가장 먼저 부동산 문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보통 정책이라고 한다면 정부의 대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운다는 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따져볼 때는 그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가 과연 무엇이 있고 또 그런 문제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더불어 정책이란 것은 결국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함을 전제로 한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볼까요? 부동산 문제는 과연 어떤 뜻이냐? 별거 없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리가 부동산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런 부동산 문제는 종류가 어떻게 구분될 것이고 또 특징에는 무엇들이 있는가를 가볍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문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특징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순서로서 부동산 문제의 종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부동산의 분류를 배울 때 부동산은 크게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는데 건물의 용도 중에 핵심이 주거용이기 때문에 크게 부동산은 토지와 주택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관점에서 부동산 문제도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굳이 양적 문제, 질적 문제를 구분하기 전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부증성 아시죠? 그 부증성 때문에 토지의 양을 증가시킬 수가 없으므로 결국은 토지 부족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어떤 땅이 부족하다면 땅을 비롯해서 어떤 물건이 부족하게 되면 그 부족한 물건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가의 상승은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지가가 땅값이 너무 높게 올라간다는 건 문제거리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는 지가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땅값 지나치게 높게 올라가는 그 지가고의 문제가 발생하면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첫 번째, 정부를 비롯한 공공 입장에서도 공공용 토지 확보가 쉬울까요? 어려워질까요? 땅값 비싸진 상황이니까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공공용지의 확보가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또 민간 기업의 입장에서도 공장을 비롯한 생산시설을 갖추고자 하면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지 매입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그 비용이 증가한 부분은 그 업체에서 만들어진 생산품의 즉 상품의
가격 속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 결과 국내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물가가 올라가면 국산품의 가격은 올라가는데 상대적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수입품의 가격은 낮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상품은 비싸서 수출이 줄어드는 반면 외국산 제품은 값이 싸서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그럼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한다면 당연히 국제 수준은 악화될 수밖에 없지 않냐 이 말입니다. 오케이? 더불어 지금과 같이 불확실성이 높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땅값이 높게 올라가게 되면 그래 남는 돈 땅밖에 없겠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그 장기적이고 또는 바람직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치고 빠지는 투기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또한 토지 투기로 인해서 단기간에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일할 맛이 나지 않을 거예요. 예컨대 곰돌이 엄마가 뭐 3개월, 6개월 만에 땅 투기를 통해서 몇 억의 이익을 얻었다. 이걸 알게 되면 일할 맛이 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로 의욕이 쇠퇴한다. 소득 분배의 불균형이 악화된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와 같은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집값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될 수가 있지 않느냐. 또 한두 가지 추가를 한다면 워낙 땅값이 높게 올라가고 비싸지니까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자들만 토지를 소유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름하여 토지 소유 편중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한 너무 고층 건물이 높아지겠죠. 고층 건물이 확대가 되고 왜? 땅값이 비싸지니까 어떻게 돼요? 옆으로 뻗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더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과도한 직주 분리가 발생합니다. 왜? 직주 분리라고 하는 건 직장과 주거지역이 멀어지는 현상인데 땅값이 비싸니까요. 직장과 가까운 동네는 땅값 비싸가지고 내 집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다 값이 싼 쪽 외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직장과 주거지역 간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므로 과도한 직주 분리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집값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근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있는 건 뭐 토지 문제의 뭐 토지 부족, 뭐 토지 소유 편중, 토지 투기, 집가고, 뭐 인플레이션 발생, 국제 수지 악화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한 문제들이 왜 나올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들 좀만 생각해보고 이해하고자 노력하신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구분해 볼 수가 있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재를 보시게 되면 어떤 그 문장이 있을 때 그 문장에 이런 숫자 등이 있을 거예요. 문장이 숫자가 있는 부분은 맨 아래쪽에 주석, 즉 해설이 달려 있다는 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컨대 가로 2번 경제적 토지 문제에서 두 번째 줄 중간에 집가구 해놓고 29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숫자가 있는 부분은 맨 아래에 그와 관련된 해설이 달려 있다는 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토지 문제를 구분해 보았고 오른쪽 넘어오시면 2번에 주택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택 문제도 양적 문제와 질적 문제 구분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땅이 됐든 집이 됐든 양적 문제, 양자가 붙는다는 건 그 물건이 양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양적 토지 문제는 토지 부족의 문제가 되고 마찬가지로 양적 주택 문제는 말 그대로 주택 부족의 문제가 되더라 이 말이 아시겠죠? 자, 그럴 때 질적 주택 문제라고 하는 건 그 주택의 질적 수준이 낮아짐에 따라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그 주택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문제를 우리는 질적 주택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문제를 따져보기 전에 왜 양적으로 주택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느냐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인구 증가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인구가 100명일 때보단 200명일 때가 양적으로 주택이 2배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냐 말이죠. 그럼 양적으로 주택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는요, 핵가족화입니다. 대가족 제도였다면 큰 집 한 채면 되겠는데 핵가족이니까 세대별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작은 집이라도 몇 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세 번째는요, 이혼과 결혼의 증가, 재혼의 감소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혼하면 같이 함께 살던 분들이 각각 나누어지니까 집이 2배가 필요할 것이고, 결혼하면 부모님과 살던 분들이 자기 세대가 분리가 되니까 또 다른 집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서 재혼은 감소하니까 어떻게 돼요? 각각 혼자 남는, 혼자 이렇게 사는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냐 말이죠. 오케이? 또 그러면서 기존 주택의 철거, 기존 주택이 너무 낡아서 없애버리면 주택량이 줄어드는 셈이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양적인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뭐 그런 것들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뒷장을 넘겨서 질적 주택 문제. 그래서 거기 보면 주거 수준이 낮은 데서 비롯되는 불만과 관련된 문제다 그랬는데, 주거 수준이 낮다는 건 주택의 질적 수준이 낮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나는 좀 더 좋은 집, 좀 예쁜 집에 살고 싶은데 어때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뭐 창문도 깨지고 뭐 벽에 금도 가고 페인트 칠 못해가지고 여기저기 좀 겉으로 볼 때 미관이 안 좋다. 그럼 이런 집에 살면서도 에이 집이 왜 이래?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질적 주택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뭐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요. 뭐 가볍게 보셔요. 왜 그런 부분은 자주 나오지는 않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거기 보충 강의에서 보면 뭐 로렌츠 곡선부터 진위계수, 10분위 분배율 여러 가지 말을 써놨는데, 이런 것들은 이런 것도 혹시 나올 수가 있다는 관점에서 참고해 보시라고 써놓은 거지, 그렇게 자주 나오는 대목이 아니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 다음 뒷장을 넘겨보시면, 자 이제 200쪽에 보면 부동산 문제의 특징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부동산 문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순서대로 하면 지속성, 비가역성, 악화 성향, 또 발생 원인의 복잡 다양성 및 해결 수단의 복잡 다양성, 이런 제목이 나와 있지 않냐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럴 때 말이에요. 그럼 지속이 된다는 건 오래 간다의 뜻입니다. 그러면 뭐 집가구라든지 토지 투기라든지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를 단기간에 쉽게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속성이라는 말을 다르게 바꾸면 단기적 해결의 곤란성,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비가역성이다라고 본다면 이 비가역은 되돌리기가 어렵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럴 때 또 역시 토지 투기나 집가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문제가 한 번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가, 환원하기가, 회복시키기가 어렵다는 특성을 비가역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 오른쪽 보면, 예를 들면 한 번 폭등한 땅값이 다시 하락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죠? 이는 집가가 하방 경직성을 띠기 때문이다. 참 말들이 어려워요. 근데 하방 경직적이다, 그 말은 하방은 아래쪽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아래쪽으로 경직적이다. 이 말은 땅값은, 부동산 가격은 한 번 오르면 내려가기가 쉽지 않다. 이걸 하방 경직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는 쉽거든요. 이걸 상방 신축적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문제에는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 땅값도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가격은 상방 신축적이며 하방 경직적이다, 뭐 그런 말을 가지고 지문을 구성한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상방 신축적, 그 말은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는 쉽다. 내 하방 경직적, 내려가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 다음 악화 성향 그랬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악화라는 말이 뭐예요? 상태가 더 나빠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집가구나 토지 투기를 비롯해서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지 않고 방치해 놓는다면 부동산 문제는 더욱 상태가 나빠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악화 성향 두 번째 줄의 오른쪽을 보면 예를 들면 토지 이용에 있어서 규제를 소홀히 하면 스프롤, 즉 난개발. 그 원래 스프롤이요. 개인들에 의한 무질서하고 불규칙적인 개발을 스프롤이라고 하고 뭐 한마디로 압축하면 난개발이 될 수 있는데 그럼 규제가 소홀히 되면 당연히 스프롤 현상이 악화될 수가 있는 거죠. 난개발이 만연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주택 공급을 중단하면 주택의 양적 질적 문제가 악화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마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더욱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는 게 바로 부동산 문제 아니겠느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또한 4번과 5번은 연결시켜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부동산 문제는 어떤 단순한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 역시도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종합정책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의 발생 원인이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그 결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 역시도 복잡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때 발생 원인이 복잡하고 다양하다. 그걸 한마디로 압축하면 복합성 이런 말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복합성. 그래서 실제 기출문제에서는 부동산 정책은 단순 정책이 아니라 종합 정책의 성격을 띈다. 이렇게 지문이 나온 바도 있습니다. 자, 오른쪽 201쪽을 보게 되면 제1번에 부동산 정책의 정의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분명히 정책이 무슨 말이에요? 정부의 대책이에요. 근데 그 앞에 부동산자가 붙었다는 건 결국 어떤 의미가 돼요?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대책 또는 정부의 노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악화된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를 개선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까지 묶어서 예쁘게 문장을 만들게 되면 부동산 정책이란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부동산과 인간의 상호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부의 공적인 노력이다 또는 정부의 대책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는 거고 정책이 나왔다는 건 결국 정부가 시장에 개입함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2번에 보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로서 크게 경제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을 구분합니다. 근데 경제적 기능은요. 나중에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시장 실패란 말이 있는데 나중에 설명합니다. 그 시장 실패의 문제가 발생할 때 그 시장 실패를 수정, 보완, 완화, 해결할 목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를 경제적 기능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치적 기능이라고 할 때는요. 어떤 사회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경제적 기능의 대표적인 예는요. 바로 용도 지역지구제 시행입니다. 또 정치적 기능의 대표적인 예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공공임대주택, 그럼 공공자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민간 업체가 지어서 공급하는 임대주택보다는 공공, 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뭐 공사 등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그만큼 값이 싸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때요? 민간 업체가 생산 공급하는 임대주택보다 임대료, 월세 수준이 싼 임대주택을 공공이 공급해 줌으로써 보다 소득이 낮은 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그 결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사회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를 정치적 기능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래 부동산 정책의 과정은 뭐 나온다면 순서 정도 나오는데 순서조차도 거의 나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닙니다. 자, 202쪽의 3번 시장 실패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